자, 요거는 이제 유닛 21이죠. 21인데 여기서는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면서 약간 단어 구들이 좀 추가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그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어순 감각을 익히고 어떻게 한국어하고 영어 사이에서 영어는 일단 초점을 주어로 잡아야 되죠. 한국어에는 잘 안 보여. 그게 주어가 잘 안 보이고 어떨 땐 목적어도 안 보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한국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그려보고 또 문장으로 글로 써 있을 땐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안에서 맨 뒤에 서술어 부분을 보고서 주어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주어를 찾아서 그 다음에 또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국어의 서술어를 영어로 어떻게 그 중에 조동사, 동사를 찾아내고 또 문장을 이어갈 것인지 이제 이런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규칙을 딱 해갖고 한다고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쓰는 그 네이버 번역기라든가 뭐 파파고라고 돼 있죠. 네이버 번역기가 구글의 번역기 같은 게 잘 작동하지 않아요. 이유는 이제 자연어 번역 또는 AI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것 위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체들이 아직은 그 뭐라 그러지?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생한 구어 번역은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문어체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번역을 해보면 그쵸. 그렇게 뭐 논문 같은 거 그런 대로 잘 되는 편이지만 용어가 전문 용어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구어체 같은 건 잘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번역기를 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활 영어나 구어를 하신다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꽤 높아요. 물론 이제 간단한 회화, 여행용 영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번역기도 이렇게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 느끼실 거예요. 번역을 해도. 제가 이 강의에서 하는 거는 그 뉘앙스가 어디서 출발했을까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관찰 체계라든가 제일 큰 건 관찰 체계겠죠. 한국어나 일반 알타이어들이 쓰는 관찰 체계하고 영어가 조사가 없어짐으로써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로마가 한 2000년 정도 지배를 하면서 이렇게 직업이 세분화되고 그런 쪽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할 일만 잘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2000년 사이를. 그러다 보니까 그 서양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자기중심적으로 표현이 많이 된다 이거지. 내 할 일만 해놓으면 특별히 어려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양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 로마가 지배한 이 지배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수시로 주인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만 대한민국의 고대 국가들은 비교적 그러지 않았죠. 몇 번의 합병이 있었지만 뭐 1000년씩 가고 뭐 900년, 1000년 이렇게 가고 500년 이렇게 뭐 이렇게 맨 짧은 왕조가 조선 왕조인데 500년 정도로 갔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도 보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 그 유목민족들하고 이렇게 한국어하고 언어를 비교를 해보면 어순이 같은 민족들이 굉장히 많죠. 거의 어순이 같아요. 알타이계라고 그렇게 묶어서 얘기하는데 거의 같아요. 서양에서는 이걸 떼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또 고리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그 알타이 문법 체계로 보면 같은데. 그리고 산스크리트가 우리에게 초성, 중성, 정성 체계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대로 우리 한글은 그대로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인도에 가면은 타밀주 쪽에 가시면은 타미러 같은 거 고대 인도가 타미러였어요. 타미러인데 이제 북쪽으로 이제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북쪽 남쪽이 나눠진 건데 그래요. 그래서 미얀마 같은 경우도 한국어처럼 초성, 중성, 종성 체제를 쓰고 있고 비슷한 말이 많죠.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우리도 좀 깨어 있어서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언어를 표현하는 체계가 이제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큰 세월이거든요. 로마가 지배한 2000년이라는 세월은 상당히 직업이 세분화돼 있고 당시에 영어 같은 경우는 조사도 없어져 버렸고 뭐 영국에 있던 영어는 그랬고 독일어 같은 경우는 조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순 중심으로 이렇게 음, 어, 어, 영어와 비슷한 어순 중심으로 돼 있었어요. 격조사가 있긴 하지만 막 그렇게 흩어쓰지는 않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문장 오형식 비슷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동양서양 막 나누는 것 같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독일하고 비슷하긴 한데 격조사 상당히 까다로워요. 까다롭긴 한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워낙에 이 동양 사람들하고 많이 섞였죠. 섞여 살았기 때문에 또 몽골의 지배를 받고서 이제 그 중에 한 왕조 쪽 국가가 독립한 게 러시아거든요. 왕조 중에 이제 나눠져 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졌는데 한 독립해서 한 게 러시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로 잡혀있던 민족이지만 그쪽을 몽골에서 지배할 때는 그쪽 왕조의 대표 왕실을 이제 아내로 맞아가지고 여러 복수의 아내를 뒀는데 그 아내로 맞아서 했다가 나중에 거기다 물려줬잖아요. 거기다 물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집안 싸움이 난 거죠. 집안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그 말년엔다 쪼개지고 뭐 쇠퇴해 버렸는데 이제 그 거기서 나와 있던 슬라브 쪽의 그 국가가 융성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러시아가 되는 건데 그래서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 동방의 이쪽 알타이계 언어를 쓰는 민족들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은 적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다민족 국가의 형성 체제를 많이 가지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다민족 국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별 마찰 없이 지내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방에서 이렇게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또 뭐 그렇게 간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봐야 돼요. 아무튼 그 언어라는 거는 역사를 담고 있고 역사적인 상황에 의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한국어가 영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면 어쩌면 앞으로 영어식 어순 체계가 조금씩은 자리 잡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가 길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제 36년을 겪고 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문자화된 그 한글로 문자화된 체계라든가 또 한자로 돼 있었지만 그 용어들이 이제 많이 표준화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체계를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 영어 문법도 마찬가지로 일제 시대 때 들어왔던 그런 문법, 그 당시에 언어학적으로 정리됐던 문법 체계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타이 언어만의 어떤 독자적인 알타이 언어만의 어떤 문법 체계가 있거든요. 근데 각 나라마다 다 따로따로 뭐 책을 내고 있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가면서 우리 알타이계 언어들은 요렇게 해갖고 요거 위주로 표준화를 하겠다 뭐 그런 노력이 없어요. 한국에 지금은 이제 제2 외국어로서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가 돼 있기 때문에 해볼 만도 한데 아직 우리 한국어 학계조차서도 그런 지도를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글에 대해서도 지금 문법이라든가 어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도 지금 자동화가 다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영어는 굉장히 오래됐죠. 왜냐하면은 다른 언어보다 좀 늦게 출발을 하긴 했고 잡어지만 많이 단순화하면서 또 변형이 많긴 하지만 제국주의를 겪으면서 제국을 지배하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많이 표준화를 했단 말이에요. 어휘도 많이 집어넣고 한국어 어휘가 영어보다 훨씬 많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것도 원래 많고 각 명사, 동사, 형용사 이게 되게 많아요. 많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하려면 표현이 잘 안 돼. 느려. 단어를 여러 개를 합성을 해야 돼. 여러 개를 갖고 하는데도 그래도 잘 안 들어가는데 한국은 내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라든가
그게 되게 쉽다라는 거지. 쉽고 또 단어들도 굉장히 동사가 다양하게 있고 막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에 이거를 이제 그 그릇이 작은 영어로 옮기려고 하면 어떻게 번역하기가 참 어렵고 잘 안 되더라. 또는 자기네 언어들,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로 표현하려고 하면 좀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풍류의 언어죠. 한국어는 어떻게 보면 풍류의 세월, 긴 세월이죠. 왜냐면 왕조가 1000년, 500년씩 막 이렇게 1000년 이상, 뭐 1000년 정도, 900년 넘게 이렇게 가고, 그런 왕조가 3번이나 뭐 이어오고, 그다음에 뭐 조선 왕조도 500년이 넘잖아요. 뭐 그런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안정된 사회에서 그 다양하게 신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그 언어 표현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한국어와 또 다른 세계의 어려운 영어 사이에서 우리 헤매고 있는데, 덜 헤매려면 각자의 운전 방법이 있고, 각자의 엔진이 다른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는 소음 안 나죠? 근데 엔진 자동차는 소음이 많이 나요. 이 기름을 떼는 엔진 자동차는 소음이 많이 나죠. 또 엔진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을 수가 없죠. 쭉쭉 밀려가니까. 근데 전기 자동차는 의외로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제동이 또 쉽게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성이 있다. 한국어와 영어는 전혀 다른 그런 특성이 있는데, 잘 보면 그게 어디서 출발했을까라고 한번 봐보자 이거죠. 그게 제가 창안한 거였어요. 아주 그 근본이 뭘까? 그 근본 차이가 뭘까? 영어는 화살처럼 쭉쭉쭉 직진하고 주어로부터 동사 나오고 쭉쭉쭉쭉 직진하면서 나가더라. 작은 거가 먼저 보이고 큰 거는 그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보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표현을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는 멀리서부터 관찰하듯이 보여요. 관찰하듯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 대상이 굳이 관심을 뭐 어느 거 하나에 주어에만 둔다든가 목적어에만 둔다든가 동사에만 둔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뒀다가 마지막에 서술할 때 그냥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주어도 빠져 있고 뭐 목적어도 빠져 있고 막 그런 문장이 있고 뭐 그래요. 뒤에 서술어만 잘 나오면 돼. 어, 주변에 이제 주변 배경이 먼저 보이죠. 멀리서 보니까. 그러니까 배경이 먼저 보여야 이렇게 이제 좀 거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가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미라든가 조사가 발달이 돼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많이 분석하고 연습을 해보니까, 한국어로 쓰인 문장을 영어로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는 딱 주어에 초점을 맞추면 주어가 아주 조그마한 쥐, 시야가 바로 눈앞에만 이렇게 가까운 데만 보이는 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표현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어처럼 멀리서 이렇게 관찰하듯이 보는 거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문장 서술이나 어순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 어순이라고 하는 어순도 다르고, 또 서술 방식이나 묘사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할 때 기계 번역식으로 얘는 품사가 뭐니까 해갖고 다 한 다음에 얘는 영어의 품사들은 뭘로 됐으니까 한국어는 각각의 품사에 맞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갖고 이렇게 그런 에러가 많이 나요, 생각보다. 했는데 이상하게 번역이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요. 또 거꾸로 영어를 한국어로 할 때도 또 그런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영어는 주어로부터 동작이 나오면 흐름대로 쭉 가야 되는데, 번역을 하다 보면 한국어식으로 번역하다 보면 미사여구가 많이 붙어 가지고 앞에를 보다 보니까 앞에 확실히 앞에서 신호를 줘야 되는데 신호를 준 걸 잘 잊어먹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나가면서 쭉쭉 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한국어로 번역해 버리면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여태까지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제 강의가 벌써 30강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한 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문장을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아직 안 보였던 뭐 어구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야, 나 나간다. 나 나간다. 나 간다. 쭉 이렇게 진행이죠. 그러니까 be going 뭐 이런 게 나오면 좋겠죠. I'm going 하고 out. 영어에서는 그 전치사나 부사를 잘 써줘야 됩니다. 안 써주면 그냥 I'm going 하고 끝나는데 I'm going out 이렇게 부제하죠. 너 점심 먹는 거 잊지 마. You don't forget 이렇게 해야 되죠. Don't forget. you는 영어에서는 명령문이라든가 경고문이라든가 그럴 땐 you는 안 쓰죠. 안 써도 알아먹으니까 don't forget. 그 다음에 그 잊지 마. 여기 뭐 하지 마. 지마. 여기 우리 엔딩부터 봐야 돼요. 영어는 엔딩이 이 조동사라 종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거는 조동사가 나오면 동사로 가고, 여기 이제 동사 어근이죠. 이쪽은 여기는 어미라고 보자면 어미가 신호를 주기 위해서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미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사로 나올 수도 있고 조동사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어에서 이게 동사로 될 부분이 이제 조동사가 나오면 동사로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이 그 어미 부분이 동사로 나와버리면 여기가 준동사 형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뭐 하지 마, 그러면 don't가 되겠죠. don't 하고 잊지 마 그러면 forget이죠. don't forget 이렇게 가는 거예요. don't forget 잊지 마, don't forget. 조동사 do not이 들어가는 거죠. don't forget. 그 다음에 먹는 거 to eat 되겠죠. to eat 점심이니까 그 먹는 것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동작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lunch 되는 거죠. 이렇게 don't forget 뭐 하지 마. don't forget 하지 마. don't forget 잊지 마 그러면 하지 마 있는 것 이렇게 하지 마 있는 것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don't forget. 그다음에 to eat your lunch, to eat lunch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음식은 어디 있어요? 그럼 뭐 어디 하면은 여기 어디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영어는 where 하고 그 다음에 있어 의문문이니까 is it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Where is the food? 음식이니까 the food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있어. 그러면 전자레인지 안에 있어. is 그러면 여기 이제 음식이란 말을 다시 쓰지 않죠. 영어는. 그래서 it라는 걸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it is 있는 거죠. it is 있는데 여기 보세요. 그림에 있는데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건 뭡니까? 요거는 안에 있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할 때 어떤 전치사 쓴다서 in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it is in the microwave oven 이렇게죠. in the microwave oven. 또 그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우산 챙기는 건 잊지 마. 여기 don't forget 하면 되겠죠. Don't forget your umbrella. 챙기는 거 되게 복잡하게 하지만 우산 하면 돼요. Don't forget 하고 그 대상은 우산 이렇게 하면 돼요. 영어는 좀 이런 식 표현이 많아요. 우산 챙기는 것 한국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우산 챙기는 것 우산 잊지 마 해도 되는데 서술어를 좀 더 갖춰주려고 하니까 챙기는 것 이렇게 쓴단 말인데 영어에서는 don't forget 잊지 마. 그 대상은 우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너가 you가 잊지 마. 그 다음에 잊지 마 우산 이러면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다. 혹시 모르잖아요. 네, 근데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여기서 오케이. but 근데 할 때 but 하시면 됩니다.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안 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don't think, I don't think, don't, I don't think. 안 할 때는 don't가 되는 거고 think 그러죠. 것 같아, 뭐뭐 할 것 같다. I don't think. 비가 오다 안 오다 it will rain. I don't think it will rain. Mom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요때도 잘 잡아야 돼요.
것 같다. I think. 그리고 아니다 그러면 don't think. I think, I don't think. I think it will not rain 해도 돼요. 비가 안 온다. 여기를 묶어가지고 it will not rain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비가 올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럴 때는 I don't think it will rain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모르잖아. just in case, so on. just in case. just하고 just인데 그 just가 in case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just 혹시 그게 in case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에서는 just in case. 잠깐 그게 in case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 모르잖아. 한국어에서는 혹시 모르잖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영어에서는 잠깐 그게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in case 이렇게 표현해줘요. 이거는 전치사 관점이 한국어에서는 혹시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서술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영어에서는 just 딱 맞는 또는 딱 그 점인 그런 뜻이에요. just인데 그게 in case 그 상황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 보고 큰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걸 보고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가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식 사고 때문에 이게 그래요. just in case. 그래서 우리가 혹시 모르잖아 라는 걸 억지로 기억하지 마시고 혹시 그걸 한국어에서는 혹시 하고 해놨다가 서술어적으로 모르잖아 이렇게 했다면 영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just 바로 그 점 just in case 그게 상황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in cas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단어나 수거를 어거지로 지금 1대1로 외우셨거든요. 그 사고를 바꾸셔야 돼. 영어식 사고로 들어가서 영어식 사고로 이해를 하시면 크 어려웠던 거가 쉽게 들어와요. 제가 이제 이 연습에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제 어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영어식 사고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를 할 때는 한국식 사고로 이해하시고 영어를 할 때는 영어식 사고로 이해를 하시라. 그리고 느낌을 느끼세요. 이제 단어를 문장이나 단어를 보실 때 이제 문장 안에 단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쭉 흐름 따라 가실 때 영어식 사고 흐름으로 가서 보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길 바라요. 나 오늘 오디션이 있어. 아 맞다. 너 모델이지? 행운을 빌게. 고마워. 최선을 다할게. 자, 나 오늘 오디션이 있어. 나하고 내가 뭐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건 내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 멀리서 이렇게 보고서 그게 있다 없다가 아니고 한국에서는 멀리 관찰자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나도 그냥 관찰된 대상일 뿐이야. 그러니까 나 이번에 오디션이 있어. 왜냐면 여기 서술어부터 가까운 게 뭐야? 오디션이 있죠. 그죠? 서술어로부터 내가 가까운 게 아니라 멀리서 봤을 때는 오디션이라는 단어가 서술어가 더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오디션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영어에서는 뭐야? 주어가 나라는 게 먼저 시작하잖아. 나를 초점으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나로부터 봤을 때는 뭐야? 오디션이라는 거는 내가 그 오디션을 하게 되었어. 그거를 경험할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그 기회를 가졌어. 이런 뜻으로 I have로 가는 거예요. 왜 have 가냐? 이게 이래서 가는 거야. 응? 오디션 있어. 이렇게 한국어로 보면 나가 주어야 오디션이 주어야. 헷갈리죠? 그죠? 주어는 나는 맞아. 응? 근데 오디션이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럼 오디션은 뭐야? 응? 있어는 뭐고? 있어는 서술어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 경우 참 어렵죠.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죠. 뭐 분명히 주어가 두 개인 경우도 한국어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한 개만 보여야 돼. 그러면 뭐야? 서술어에 가까운 쪽이 문장을 구성하기 아무래도 쉬워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오디션이란 기회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오디션이 있어. 오디션이란 기회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디션이 있어. 뭐 굳이 그 안에 그걸 쓰지 않아도 서술어로부터 가까운 쪽이
주어처럼 좀 더 주어처럼 보인단 말이야. 의미상으로는 내가 주어야. 내가 오디션이란 기회를 갖게 되었어. 이런 의미인단 말이야. 그죠? 영어에서는 분명히 나라고 명시를 해. 그렇게 해야 말이 돼. 그래서 I have an audition, I have an audition 이게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사물로 나타낼 때 뭐 날씨라든가 그런 사물로 나타내죠. 어떤 사물 중심으로 표현할 때는 하지만 이건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영어에서는 나. 그래서 I have an audi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다. Oh, right. 그다음에 너 모델이지. You are model. Good luck. 이렇게 했고 Thanks. 고마워. Thanks. 최선을 다할게. 이것도 말이에요. 할게. 할게가 두 가지로 생각이 돼. 내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있고, 그럼 I will do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해볼게, 노력할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의향, 의지가 있고 의향이 있어요. 의향. 참 어려운데 의지는 내가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걸 의지라 그래요. 근데 의향은 내 마음에 그런 뜻이 있다는 거야. 의향. 이거는 마음에 있는 거고, 둘 다 마음인데 의지는 내가 길을 쓰고 하려고 하는 걸 의지라 그래. 근데 의향은 내가 그럴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런 뜻이야. 그게 안 될 확률도 좀 있는 거죠. 그죠? 의향은.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재형은 shall, 의향은 shall, 의지는 will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할 때는 현재를 써줘야 돼. 그런데 가능성이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가능성이 낮아진다든가 내가 겸손하게 가능성을 낮춰야 돼. 그럴 때는 과거를 쓰게 된 거야. 조동사라고 하는 건 일반 동사 틀려. 일반 동사는 과거로 쓰면 과거야. 근데 조동사는 과거로 쓰면 달라져. 의미가. 시제를 중심으로, 시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동사에서는 시제를 과거로 바꿨다 그러면 뭐냐? 가능성이 낮아지든가 아니면 겸손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헤맸어요. 여러분들이 막 시제를 법칙처럼 써놓고 막 읽려고 하는데 원어민은 못 알아먹어.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왜? 한국어식 사고로 그걸 교환해가지고 그걸 썼더니 못 알아먹더라 이거야. 그래서 다 할게. 또 I'm going to 해도 되죠. 그죠? I'm going to도 I will이든 I'm going to든 비슷한 용도를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의지를 막 갖고 하면 will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거야 또는 그러려고 하고 있어. 그런 의향을 나타내면 I'm going to 해도 되는 거야. I'm going to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hall I 해도 되는, I shall 해도 되는 거야. I shall 해도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가능성이 너무 낮아서 남한테 부탁할 때는 shall I 한다든가, 남한테 부탁할 때는 좀 더 내 의향을 드러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드러낼 때는 내가 의지가, 당신이 허락하든 하든 나 하고 싶어 할 때는 I will이야. 그런데 당신한테 허락을 좀 구해보고 싶다 이런,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의향을 갖고 있으니까 해보고 싶다 할 때는 shall 같은 걸 쓴단 말이야. shall I 이렇게 쓰는 거야. 또는 shall I 해도 되지만 가까운 사람끼리 shall I 해도 돼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공손하게 얘기할 때는 should I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should I 표현이 should I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써. 못 써서 지난번에 그 배웠잖아요. 지난번 강좌에서 should I로 써야 되는 경우 좀 배웠잖아. 그죠? 그런 경우가 있다. 그거 몰라가지고 무조건 막 의문은 must로 해야 되고 have토로 해야 되고 이렇게 잘못된 영어를 우리가 배워왔다니까요.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상황과 문장 안에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 어린이 영어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어린이들 말하는 거에 그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바로 단어를 많이 외워가지고 바로 우리 모법다 배웠으니까 바로 단어 많이 하고 문장 긴 걸로 막 들어가 버려. 기초 그 박싱으로 얘기하면은 줄넘기 많이 하고 달리기 많이 하고 해야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줄넘기가 뭔지 알았어, 달리기가 뭔지 알았어, 이제 나 뛸 수 있어, 바로 시합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깨지는 거야. 그렇게 하면 100점 100패지. 그러니까 한국인의 영어가 왜 100점 100패 됐느냐? 그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점 100패까지라고 할 수 없지. 일본인들보다는 좀 잘해요. 일본인들 발음 자체가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발음을 낼 수 있게 그 혀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발달이 돼 있죠. 왜냐하면 혀가 조금 더 멀리 나와. 그리고 바쁘게 움직여. 혀가 다 영미인들은 가운데 주로 있죠. 가운데. 그래갖고 혀를 효율적으로 써. 그래갖고 멀리 안 나가. 우리 손님 와도 멀리 안 나가 이런 경우 있잖아. 멀리 안 나가. 그런데 한국어 발음들은 프랑스어나 한국어 발음은 혀가 멀리까지 나와요. 멀리까지 나와서 문단속을 잘해. 그래서 문단속을 잘하니까 모음이 짧으면서도 그 모음의 음가를 정확하게 내기가 좋아요. 스페인도 마찬가지예요. 말 엄청 빨리 하는데도 막 모음의 음가는 정확하게 잘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발음이 엄청 빨라. 한국인들 영어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막 빨리빨리 혀가 안 움직이니까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호흡이 확 나올 때는 커졌다가 호흡이 이제 좀 쉴 때는 좀 작아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그 강세라는 게 생겨요. 강세하고 리듬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응?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주기적으로 커졌다 길었다 짧아졌다 길었다 짧아졌다 이러면서 강세와 리듬이 생긴단 말이야. 그 리듬을 또 태워서 해야 그렇게 알아먹어요. 근데 한국어나 뭐 프랑스어는 별로 그렇지 않죠.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이제 그 각 민족의 언어마다 이제 그런 리듬 강세를 잘 타는 언어가 있고 덜 타는 언어가 있고 막 그래요. 독일어 같은 거 별로 리듬 강세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재미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한국어는 나름대로 하기 나름인데 그 경상도 사람들은 리듬 강세가 좀 있잖아. 성조라고 얘기를 하죠. 있는데 그 받침이 이게 잘 뭉개지 굴곡이라는 것이 넘어가야 되니까. 전라도는 장단이 있어요. 길게 갔다가 짧게 갔다. 대체로 긴데 긴 건 훨씬 더 길고 짧은 거는 조금 더 길고 이렇게 전라도는 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또 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판소리 같은 거 하기 좋죠. 전라도 말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할게요.